연애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상대방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아유, 저 송구를 알면은 내가 잘해줄 수 있을 건데, 연애도 잘할 건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겁니다. 사람 마음 안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준비하고 있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오늘도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저하고는 처음 방송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잘해주실 거예요? 글쎄요. 진짜로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자, 오늘은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대인관계의 기원이 주 양육자인 나의 어머니와 나의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실까요? 그때부터 벌써 나의 인간관계 맺기 패턴이 정해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면 또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나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나를 키워준 분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나 이모, 큰어머니나 목사님, 원장님 같은 누구라도 분명히 나에게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어른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계라는 게 뭐 엄청나게 중요하고 관계가 전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관계의 시작이 나와 어머니입니다. 그죠? 그게 네.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이 되는 건데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 말씀 듣고는 아, 어머니하고 나하고 관계 어떤 걸까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쵸. 인생 초기의 관계 경험이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나의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이 향후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이것은 관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성격을 형성하는데도 중요하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 인간은 관계지향적인 존재이고 인간에게는 관계를 형성하려는 선천적 욕구와 동기가 있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대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대상관계 이론 요거 하나 알아둬야 되겠네요. 네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커가면서 또 사회생활 본격적으로 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관계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개인의 관계에 대한 저변 이런 거는 결국은 어린 날의 양육자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내가 어떻게 감정이 공감되고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양육자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양육자가 아이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버려두고 거부하고 또 위로해주지도 못하면 아이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서 회피적인 면들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피적이라는 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겉돌기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게 그래서 전부 다 어머니한테서 시작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회피적인 면들을 형성한 아이는 반응 없는 양육자에게 또 적응하기 위해서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는 독립성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내면에서 필요함을 느껴도 나는 다른 사람이나 타인의 존재는 필요 없어라고 스스로를 이해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서 정서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걸 거짓된 독립성, 나는 내가 알아서 네. 잘할 수 있어, 이런 거짓된 독립성으로 이어진다는 거네요. 네.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죠. 네. 이렇기 때문에 양육자가 아이에게 강제적이거나 또 아이의 요구에 비일관적으로 반응하고 아이의 독립을 지지해주지 못하면 또 아이들은 양가적인 면들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자기 양육자가 나에게만 또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또 양육자는 자기 생각만 해서 반응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주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또 아이는 부모가 필요해도 정말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줄지 아닐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 노릇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또 저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양가적인 면들을 발달시킨 아이는 굉장히 징징거리고 또
또 요구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커다란 걱정과 불안을 나타내고 부모와 다른 사람들에게 상반되거나 혼합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하다가도 멀리 가버려라 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존적이고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또 상호작용을 잘 못한다,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또는 양육자로부터 트라우마나 학대, 방임, 혼동스럽거나 또 놀라운 경험을 한 경우에는 부모가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무시하거나 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또 안타깝지만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만든 관계를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혹시나 또 상대가 나에게 충성심을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또 헌신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서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굉장히 요구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 에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겠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우리 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해프닝이나 문제들 보면은 이런 게 저변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쉽게 듣고 흘릴 게 아닌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좀 찔리는 게 있네요. 네. 뭘까요? 가까이 오라고 했는데 멀리 가버리고 제가 청개구리 같이 맨날 이랬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니, 네네. 저는 내추럴 본 삐딱이라서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하여튼 네네. 저기 부모도 그렇고 그 초기의 양육 상태에서는 아이와의 관계를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렸던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내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나한테 좀 삐딱이 같은 부분이 있는데 난 왜 그렇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사람들한테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왜 안 해주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행동하는 내가 자주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내가 좀 그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도 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네. 아니 그리고 말씀하세요. 또 누가 또 나를 좀 도와주면 훨씬 더 쉬운데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면서 일부러 막 밀어내고 혼자서 왜 낑낑거리는 나를 보게 된다면 예. 또 나에게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공짜로 상담해 주신 거예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누구라도 인간은 좀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관계를 상실하거나 또 상실할 가능성이 느껴지면 굉장한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생존과 성장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이 인간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자신을 돌본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경험이 또 나중에 나의 정신적 구조의 한 일부분으로 남아서 성격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뭐 재산이 많고 적고 이런 거야 있을 수 있죠. 근데 정서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니까요. 이게 평생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 제가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관계를 양육자로부터 획득한 아이가 있다면 친구는 인지적, 정서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도 스스로를 위로하고 정서적 재충전이 없어도 상당 기간 또 잘 생활하고요.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적절한 도움과 지지를 얻어낼 줄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 어릴 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친구들이 어떤 사회에 나와가지고 문제 부딪혀도 잘 풀어요. 그쵸. 네. 이들은 조금 더 능력 있고 좀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을 해서요. 자존감과 안정감을 갖게 되고 또 스스로를 위로하는 능력도 갖게 됩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상처받게 되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아 혹은 이렇게 때는 이럴 수도 있지 하는 거를 스스로 가질 수 있는 힘이라고 하고요. 이걸 또 탄력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형성할 때 또 이들은 자신과 또 비슷한 정서적인 균형을 지닌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초록은 동색이라고 또 이런 친구들은 자기와 비슷한 안정적인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지지적인 상대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린 시절의 양육자와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았잖아요. 마을 공동체, 뭐 동네 이웃 어른들하고 다 이러면서 우리 집 애가 아니더라도 야단도 치고 잘못하면은 그랬단 말이에요. 또 챙겨주기도 하고 밥도 먹이고 그랬었는데 공동체 붕괴, 이제는 이런 모든 그 양육에 대해서 가정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들, 그러니까 양육자 입장에서도 일종의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모가 일관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지적인 어떤 관계의 틀을 가지고 있고 아이에게 안 된다고 할 건 끝까지 안 된다고, 된다고 할 건 끝까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하기만 해도 아이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 모두 나의 인간관계 맺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인간관계 맺기, 이게 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상관계 이론, 요거 하나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심리학 이야기하면서 뭔가 용어 하나는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재밌는데요.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네. 오늘도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